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105살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맑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한 영양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크림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젊어 보이려는 집착을 내려놓은 날부터 진짜로 살기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아마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듣기 좋은 말만 할 나이가 아닙니다. 진실이 때로는 쓰지만 그 쓴맛이 사람을 살립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늙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품있게 나이 든 사람들과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9가지 실수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품위 그리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머리 염색입니다. 둘째, 극단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셋째, 수면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넷째, 습관적인 음주입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여덟째, 의료 검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가족과의 관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는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 그 무너짐을 모른 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9가지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힘이 생겼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 머리 염색. 제가 60 중반이었을 때 저는 오랜 지인 한 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셨습니다. 제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분이셨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머리가 새까맣게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그분의 취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를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분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모자가 벗겨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피가 붉게 염증이 일어나 있었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한 움금씩 빠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흰머리로 다니면 너무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염색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흰머리가 늙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흰머리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은 젊은 두피에도 자극적입니다. 하물며 70대, 80대의 얇아진 두피와 약해진 모낭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가혹합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잦은 염색은 모낭의 줄기세포를 손상시켜 회복 불가능한 탈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도 70대 여성의 탈모 증가가 20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73%가 염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잦은 염색은 모근을 서서히 죽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탄력을 잃고 결국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젊어 보이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누가 더 살아 있어 보였을까요? 의외로 흰머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머리는 세월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증거입니다. 잘 다듬어진 흰머리, 깨끗하게 관리된 은발은 그 어떤 검은 염색보다도 훨씬 더 품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품밀한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 염색 스케줄을 길리세요. 만약 지금 한 달마다 염색한다면 2달로 늘리세요. 그 다음엔 3달로 늘리세요. 점진적으로 염색 주기를 늘리면 두피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둘, 은발 관리에 집중하세요. 좋은 샴푸와 에센스를 사용하세요. 은발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 보라색 샴푸를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면 색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 자신의 흰머리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연거울 앞에서 자신의 흰머리를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수, 극단적인 시기 제한. 제 제자 중에 평생 학문을 연구한 훌륭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은 80대가 넘어서도 체중 관리에 집착했습니다. 채고기를 끊었습니다. 채밥을 반씩만 먹었습니다. 채기름기라면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흔이 되던 해 그는 가벼운 감기 한 번에 2달을 앓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매 7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의 몸과 다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칼슘과 철분도 필요합니다. 서울대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g 이상이어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다이어트를 하는 노인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는 0.6개 불과합니다.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없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피부는 더 빠르게 처지고 면역력은 바닥을 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나이를 먹었으니 소식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굶어서 날씬해진 몸은 젊어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진된 몸입니다.
내부가 비어있는 몸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 끼를 먹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고루 먹습니다. 고기도 먹고 흰 쌀밥도 먹습니다. 건강한 기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물을 주듯이 그리고 영양분을 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마지막까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90대 초반이었을 때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앉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근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 점심에 밥 한 숟가락, 저녁에 채소 조금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러다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교수님, 저 살이 너무 많아요. 미터 170, 몸무게 45kg였습니다. 적정 체중은 65kg 정도였습니다. 한 20kg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젊었을 때 홀쭉해야 예뻤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지금도 그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방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고기를 추가하세요. 1계란을 2개 드세요. 밥 1공기를 드세요. 일주일 후 다시 뵙겠습니다. 그분은 2주일 후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단다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놀라시더군요. 그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계란을 한두 개 드세요. 영계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참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고기를 거르지 마세요. 미질주일에 3, 4회 한 끼에 손가락 2개 정도 두께의 고기를 섭취하세요. 미질, 소시지나 베이컨이 아닌 실제 고기를 말합니다. 셋째, 밥을 반으로 줄이지 마세요. 한 공기의 밥을 먹으세요. 암단, 현미나 보리를 섞으면 더 좋습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을 포기하지 마세요. 올리브유 한 스푼, 견과류 한 줌의 것들이 뇌 건강과 호르몬 조절에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끼니부터 고기를 한 점 더 먹으면 됩니다. 밥을 한 숟가락을 더 떠서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젊어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대신 잘 살아 있으려는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세 번째 실수, 수면 소홀. 제가 60 중반이었을 때 저는 한 동료 교수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아래였지만 학식이 깊고 정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밤이면 그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새벽 3시까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열정이 넘친다고요. 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열정의 뒷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빠르게 늙어갔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빛을 잃었습니다. 가끔씩 손이 떨렸습니다. 이른이 되던 해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수면 부채가 몸 전체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수면을 단 한 번도 사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이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생계를 위해 밤을 지켰습니다. 그 헌신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도 그 습관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스스로를 수리합니다. 제 세포가 재생되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가 하루의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낮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잠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이어 클리닉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이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할 경우 5시간 이상 취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안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도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수면을 빼앗긴 몸은 수리를 받지 못한 기계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히 부서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가 갑자기 칙칙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얼굴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가요? 그것은 나이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몸이 내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분은 정말 실제 사례입니다. 그분은 70대였고 평생 5시간만 자면서 일했습니다.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던 해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인지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부족한 수면이 뇌신경을 손상시킨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수면을 늘렸습니다. 하루 7시간씩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기억력이 놀랍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70대에도 80대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하루를 정하세요. 내일부터 밤 10시에 자겠다. 딱 하나를 정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침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집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려울 겁니다. 애럼 습관이 변하니까요. 애럼하지만 2주가 지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3주 차에는 자동으로 그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금 4주 차에는 몸이 완전히 적응합니다. 오늘 할 일. 첫째, 침실의 온도를 18, 20도로 맞추세요. 시원한 환경이 수면을 돕습니다. 둘째, 자기 전 한두 시간은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옛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셋째,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를 자기 전에 먹으세요. 안녕. 이들에 함유된 트립토판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잘 자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잘 늙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며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진실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실수, 습관적인 음주. 쟤는 오랫동안 한 지인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사교적이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챗 모임이 있으면 항상 중심에 있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반주로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잠이 잘 온다고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이 무슨 대수냐고 했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요. 저도 한동안은 그냥 그의 습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80이 되던 해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느려졌습니다. 걷는 걸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얼굴빛이 탁해졌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쯤 그는 심각한 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음주가 혈관벽을 서서히 손상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술은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뇌는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술을 마시고 자는 밤은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쉬지 못하는 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뇌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알코올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하루 한두 잔의 술을 30년간 마시면 혈관벽의 내피세포에 가역적이지 않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뇌졸중 위험을 4배 증가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이 괜찮다는 말은 젊고 건강한 몸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같은 양의 알코올에도 훨씬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해독하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제 질문입니다. 매일 저녁 그 한 잔이 진짜로 여러분을 쉬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쉬지 못하는 것을 잠시 잊게 해 주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휴식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때론 화학 물질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분인데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을 혼자 마셨습니다. 사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삼가족도 습관이라고 묵인했습니다. 그분은 78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를 탑니다. 임종 직전 그분이 제게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저 그 술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영본인은 쉬기 위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무너뜨리기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첫째, 매일 저녁 마시는 술을 주 5회로 줄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마시고 토, 일요일은 안 마신다고 정하세요. 둘째, 3주를 그렇게 보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이 상큼해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째, 그 감각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량을 줄이고 싶어질 겁니다. 잠은 아끼지 마십시오. 술은 아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얼굴은 달라지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지고 아침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사회적 단절. 제가 이 9가지 실수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생각해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색도, 극단적 다이어트도, 수면 부족도, 음주도 분명 몸을 해칩니다. 하지만 사회적 단절은 다릅니다. 그것은 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그 무언가를 서서히 꺼버립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쓸쓸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쓸쓸한 죽음은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80 중반이었을 때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스스로 세상과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활달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도 많았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이 나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기가 귀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해요 라고도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날카롭던 판단력이 흐릿해졌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고 눈빛에서 반짝임이 없어졌습니다. 몸은 크게 아픈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어딘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2세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 있었어.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혼자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대화가 자극이고 웃음이 자극이고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자극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 모든 과정이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끊기면 뇌는 조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샌디에이고 대학의 사회적 고립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일주일에 5회 이상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와 월 1회 이하로 접촉하는 경우의 인지 저하 속도는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빠르게 저하되고 치매 발병 위험도 현저히 높아집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은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나서서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찜이 되고 싶지 않아. 사람들 만나봤자 피곤하기만 해. 저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체념과 겸손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조용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워가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대화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웃고 가끔은 의견이 달라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뇌에 불을 켜는 일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모임에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도 좋고 가까운 이웃과 잠깐 나누는 안부 인사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재한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과 고립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고 후자는 자신을 비워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스스로 지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이번 주에 한 명을 만나세요. 옛 친구라도 좋습니다. 이웃도 좋습니다. 둘째, 경로당에라도 한번 가보세요. 저 다닐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가시면 됩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일회부, 셋째, 전화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뇌에는 자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훌륭합니다. 손주들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실수, 움직임을 멈추는 것. 저는 오늘 아침에도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밝아오기 전이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걸음이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성큼 걷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제가 90을 넘겼을 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학문을 논하고 함께 걷고 함께 나이를 먹어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90대 둘이 되던 해 그 친구는 걷는 것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면 쉬었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불면 쉬었습니다. 날이 흐려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몸을 아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을 아끼는 것과 몸을 쓰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허리가 불어 굽기 시작했고 어깨는 안으로 말려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란히 걸었는데 그 3년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유전자의 차이도 운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움직였느냐 멈췄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라무 완탕카,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70대 이후에 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1년에 약 1%에서 2%의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치로는 작아 보이지만 10년이 쌓이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암자세가 무너지면 내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소화가 나빠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자립적인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헬스장에 가야 한다거나 땀을 흠뻑 흘려야 한다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70대 이후에 필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를 몇 번 반복하는 것 때, 벽을 짚고 서서 한 발로 잠시 서 있어 보는 것 때,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지키고 뼈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자립적인 삶을 지켜냅니다. 저는 걷는 것이 단순히
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일입니다. 걸으면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눈을 마주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오늘의 하늘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깨웁니다.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입니다. 몸이 세상과 연결될 때 마음도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세상 살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생각꿈, 이제 몸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꿈. 그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찰수록 단단해지고 멈출수록 빠르게 허물어집니다. 기계도 오래 세워두면 녹이 슬듯이 몸도 오래 세워두면 굳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십시오.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멈추지 마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105년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7번째 실수. 부정적인 자기 대화. 제가 알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세가 되던 해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늙었어. 아무도 너를 필요 없어. 너는 짐이야. 그분은 그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조적인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데 누구를 번거롭게 할까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뇌는 말을 듣습니다. 특히 자신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자기 암시는 신경 경로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결국 성격이 됩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엘렌 랑거가 한 실험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두 그룹에게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각각 반복하게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한 그룹은 6주 후 우울증 점수가 높아졌고 신체 능력도 저하되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 그룹은 기력이 생겼고 신체 능력도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였는데 말의 차이가 몸의 변화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신체 염증이 증가합니다. 결국 질병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나 이 나이 먹었으니 이 정도가 한계지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십니까? 난 이미 늙었어? 라고 말하십니까? 지금 멈추세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내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다. 한다.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하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90대, 100대가 되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살아있다. 삼철 감사하다. 단 이것만 해도 뇌는 반응합니다.
호르몬이 변합니다. 저신경 경로가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여덟 번째 실수. 의료 검진을 무시하는 것. 제가 알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난 건강하니까 검진 안 받아도 괜찮아 라고 늘 말했습니다요. 주변에서 검진 받아봐 라고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5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내린 진단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2년 전에 검진을 했다면 초기에 발견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의 의료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한국 의료 기술은 매우 발전했습니다. 정기 검진으로 많은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된 질병의 치료율은 80% 이상입니다.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1년에 2번 검진을 받으세요.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는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정상이면 뇌졸중, 심장병, 당뇨를 7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검진도 중요합니다. 폐암, 대장암, 위암 검진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여성이시면 유방암과 자궁암 검진도 받으세요. 저는 105살이 되기까지 검진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번거로웠습니다. 때로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검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질환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 시간에 치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검진을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9번째 실수. 가족과의 관계를 방치하는 것. 제가 본 가장 슬픈 죽음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노인분은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문한 자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의 생일도 기념일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생일도 부모의 안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제게 한 말입니다. 교수님, 나를 낳아준 부모는 죽었는데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날 죽인다는 거 정말 슬프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저는 제 자식들과 손주들을 매달 적어도 한두 번은 만납니다. 통화도 합니다. 편지도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너무 자주 걸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밥 먹었어? 건강하지? 이 정도면 됩니다. 둘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나누세요. 셋째,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쟤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그리워하세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건강도 돈도 가족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무리.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진실. 저는 지금까지 9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염색, 둘째는 극단적인 식이 제한, 셋째는 수면 소홀, 넷째는 습관적인 음주, 다섯째는 사회적 단절, 여섯째는 움직임을 멈추는 것, 일곱째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 여덟째는 의료검진을 무시하는 것, 아홉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는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 그 무너짐을 모른 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9가지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젊어 보이는 것인가? 건강 수치가 좋은 것인가? 주름이 없는 것인가? 저는 오랜 시간 끝에 이 답에 이르렀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져가는 것들, 젊음, 체력, 때로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품위 있는 노년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무언가를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만들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몸을 움직였고 먹고 자는 것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거울 속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흰머리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입니다. 영주름은 여러분이 웃고 울고 견뎌낸 흔적입니다. 조금 굽은 허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짐을 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품고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진심으로 압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즉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이 나이가, 지금이 몸이, 지금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색을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멈추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일찍 잠드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술잔을 내려놓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오래, 더 맑게 즐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나가는 것은 민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가장 분명한 선언입니다.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은 번거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영. 시간은 길었지만 돌이켜보면 순식간이기도 했습니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영.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영.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걷고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하고 느꼈던 그 모든 날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영.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 그저 오늘을 온전히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계속됩니다, 영. 여러분도 그렇게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품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입니다. 건강하세요. 첫 감사합니다, 영.